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네.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뉴스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많아. 그, 그리고 속보가 요즘 그- 속보가 많이 들어오죠. 그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좀 전에 홍다가 네. 그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파산보호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예, 그 홍다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네. 그냥 사실 중국 부동산발 위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2년 전부터 그러면 그때 조용해졌다고 해서 그럼 그 빚을 다 갚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망했냐? 그것도 아니고 약간 그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돈을 갚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 갚는 건 아니고 뭐 못 갚는 건 어느 정도 좀 탕감도 받고 유예도 받고 뭐 채권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미국 법원의 챕터 15는 보통 챕터 11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챕터 15는 네.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달러 채권에 대해서 채무 변제에 대해서 좀 그 비잔치하지 마라, 좀 보호해달라 이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네. 결정을 내렸다라고 좀 본사의 보고 구조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시간을 본다는 그 명분이긴 하던데. 예, 그게 뭐 본사 쪽에 보니까 채권자 회의 이런 것도 연기가 되고 예. 조금 어지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꼭 헝다만의 문제 때문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지금 달러 표시 채권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뭐 다들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제 그 보통 이제 컨트리 가든 얘기가 주가 되고 있었는데 중쯔그룹이라는 데도 지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밝혔습니다. 만기 상환을 못 해줬죠. 못 해줬습니다. 예, 상당히 큰 금액이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일반적으로 디폴트라는 표현이 공식화되는 거는 예. 채권자들이 가서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네 안 내놓으면 디폴트 이렇게 선언을 하면 디폴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갚았는데 디폴트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은 기술적 디폴트라 그래가지고 예. 보통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디폴트가 되는 건데 중국의 최대 자산운용 기업 중에 하나인 중쯔그룹이 이제 결국은 부채 구조조정을 시행할 거라고 투자자들한테 밝혔습니다. 예. 말이 좋아서 부채 구조조정이고 못 갚는다는 얘기죠. 못 갚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좀 깎아달라는 협상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4대 회계 회사를 고용하면서 전략적 투자자를 찾겠다라고 좀 밝혀놓은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그 투자 상품 받아가지고 이거 못 돌려주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또 좀 시위하고 있습니다. 뭐 내 돈 내놔 시위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 좀 확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중국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그 뉴욕 증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이렇게 들어와서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잠깐 서머리 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그 뉴욕 증시는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은데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초반에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0.84% 빠졌고요. 계속 저 우하향하는 저 데일리 차트가 예. 계속 저런 차트예요. 계속 네, 그러고 종가가 가장 낮은 쪽. 그죠? 예, 그래도 시초가는 제일 높고 그러면서 나스닥은 1.17% 하락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77% 하락을 했어요. 근데 네. 이 분위기를 좀 어제 그 몇몇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분들 얘기 나눠봤는데 이게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 7월 의사록은 어쩌면 이렇게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네. 의사록에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갈 거라 그러는 게 뭐 소비 지표는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뭐 금리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예. 생기다 보니까 기술 중심으로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31%까지 올라섰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리만 사태 이후에 리만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 정도 네, 리만 사태 이전 2007년도. 예, 뭐 그런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김프로님께서 네. 미스터 마켓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환율 관련한 얘기는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사실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던 거는 위안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위안화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앞에 써서 네. 헝다 중축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 정프로님이 그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이게 뭐 시원하게 좀 부양책 한번 쓰지. 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금리를 화끈하게 내리지 못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환율
입니다. 금리를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환율을 대폭 낮추게 되면은 이 외화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약하게 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 꼭 굳이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위안화가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뉴스로 준비를 했던 이유는 어제 그 뉴욕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달러 매도 중국 국영은행들의 달러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은행들은 자기 고객들이 뭔가 요청이 오면 그걸 뭐 달러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들은 중국 국영은행이 인민은행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개입이라는 거예요. 얘기네요, 그건. 개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사실 중국의 환율 방어선은 보통 포치라 그래가지고 달러당 7위안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거기 뚫린 지는 좀 됐고 됐죠. 그리고 어제는 7.3위안까지 올려서 거기도 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세게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방어가 네, 좀 네.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HSBC 쪽의 논평은 이거 뭐 파도 오는데 그거 가지고 막을 수 있겠냐 뭐 이런 논평들입니다. 예, 글로벌 IB라고 하는 은행 중에 위안화에 관련해서는 HSBC가 굉장히 그 정평이 있습니다. 아, 그쵸. 왜냐하면 중국 베이스로 워낙 그 영업을 많이 하는 데라서 예, 손님들도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환율 얘기는 좀 더 상세하게 김프로님이 해주실 건데 네. 그냥 표만 같이 보시면 이거 남의 문제 아닙니다. 이게 한국을 그 프록시 위안화라고 좀 불러요. 이게 위안화는 자유롭게 거래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위안화 대체 수단으로 원화 거래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위안화 환율 이게 연초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엔화는 사실 꼭 그렇게 위안화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여긴 여기대로 지금 혹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문제 네. 이런 것들은 또 일본은 일본대로의 사정 때문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부동산에 대한 그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그 네거티브하게 보여지는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통계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 쪽에서 통계를 좀 잡고 있는데 이게 그 신규 주택 기준으로 뭐 한 그 최고치 대비 뭐 2.4% 빠졌다, 뭐 6% 빠졌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이거를 좀 직접 조사를 좀 해봤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그쪽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직접 보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거의 한 20% 넘게 빠진 데가 수두룩하더라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큰 데를 중심으로 한 굵직굵직한 얘기들도 좀 있고 정말 이렇게 그걸 둘러싸고 곁다리로 벌어지고 있는 자잘한 뉴스들도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뉴스를 먼저 좀 전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위안화는 좀 디커플링이라고 할까요?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뭐 가보겠습니다.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너무 너무 달러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머리 아, 아파.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저는 그 분위기 그 시청자분들 너무 분위기 어두우실까봐 네. 약간 분위기 살리려고 농담하셨는 줄 알았는데 본인의 바람도 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뭐랄까 중국 환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중국의 부양책도 그렇게 찔끔찔끔하면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국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중국이 오히려 과감한 정책을 했을 때 그 심리가 오히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 중국은 그거 놓쳤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보시죠.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50년 만기 대출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연령 제한 등을 검토 중인데 기준이 좀 모호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50년 만기 대출 논란이라 그러니까 50년이라면 기한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5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냐 그거는 좀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니냐라고 좀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그 50년 만기 대출의 본질은 그 상환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DSR 문제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문제인데 이게 50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너무 긴 대출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2010년대 초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치식 대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자만 내는 그렇죠. 원금을 안 내는 거치해주는. 예, 그런 대출이 있었는데 그런 거치식 대출은 원금을 안 갚기 때문에 사실은 만기가 없는 대출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게 50년 만기 대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원금을 얼마나 갚느냐를 50년으로 쪼개서 갚을 거냐, 30년 만기면 30년으로 쪼개 갚을 거냐 그렇죠.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DSR 규제를 통해서 이제 매달 얼마를 갚냐 규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걸 30년으로 쪼개게 되면은 원금이 좀 더 많아지는 거고 예. 50년으로 쪼개지면 더 적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도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그 가이드 행정 가이드가 되게 좀 이상하게 나간 게 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뭐 연령 제한을 한다 그랬을 때 현재는 그 신한은행하고 부산은행만 연령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만 34세, 39세. 그리고 대부분 은행들은 좀 50년 만기 연령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연령 제한을 두자라는 의견이 슬쩍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이게 결국은 이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만기가 네. 얼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균 주택담보대출 네. 만기가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좀 있어서 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역차별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거는 만 34세 정도가 최초의 주택 마련 연령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34세 이전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평균 나이가 34세인데 그거 이상은 해주지 말라는 대출이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그 김주영 금융위원장하고 그 시중은행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원래 주제는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이었는데 이제 가계부채 얘기도 이제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안을 확정 짓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DSR 규제 적용 기한하고 실제 만기를 좀 검토를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좀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이 가계부채가 좀 부동산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뭔가 돈을 더 할 수 있는 대출 쫙 늘렸다가 가계부채 좀 늘어난다 그러면 또 이게 막 걷었다가 이러다가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주담대를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50년 만기 대출도 좀 효과가 있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한 얘기 대출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50년 만기 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은 거냐,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이 훨씬 많이 늘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1주택 대상 상품이고 젊은 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서 이걸 안 했으면 또 젊은 분들이 주택 구하기가 힘들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얘기했을 때 정책이 좀 가볍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그러니까 정책이 너무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늘었다고 해서 때리고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이걸 다시 풀고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갑자기 풀어주면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 또 언제 또 감당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정책들은 너무 이렇게 시장 가격에 너무 이렇게 타겟을 해서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좀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50년 만기냐, 40년 만기냐, 뭐 34살이면 되냐, 5살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분명히 좀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예. 세 번째 뉴스는 셀트리온 뉴스입니다. 네, 어제 뭐 큰 장끝나고 뉴스인데. 예, 큰 뉴스입니다. 네. 예, 뭐 합병하죠, 개별회사 합병. 뉴스긴 한데 네. 그래도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뉴스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 기업 뉴스라도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얘기는 뉴스 3회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셀트리온 그룹의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가
3사를 합병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이 세 개 회사 합병하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법인의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측면이 있고 거래 측면에서도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셀트리온 그룹을 이게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최대 주주가 있고요. 그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와 생산은 셀트리온이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의 물량 중에 해외에 파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팝니다. 국내에다 파는 건 셀트리온 제약이 팔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그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 의약품을 또 이거 셀트리온 제약이 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물건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파는 게 아니라 해외 손님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 팔고 국내 물량은 셀트리온 제약에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분식회계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매출을 두 번 잡냐? 팔았으면 한 번 잡는 거지 왜 니네 계열사에다 팔고 계열사는 손님한테 팔았다고 매출 잡고 셀트리온은 계열사한테 팔았다고 매출 잡고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 논란이 좀 저 있었는데 때문에 옛날에 얘기 많았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분들 정말 힘드셨어요.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이게 뭐 분식회계 얘기 나오고 뭐 네. 여기서 셀트리온 쪽에서는 그거 분식 아니다라고 몇 번의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예를 들어 저거 한 3-4단계 이렇게 더 만들어서 거쳐 팔면 그러면 매출이 한 3배, 4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드리기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회계적으로 네. 이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이거 2개 개쓰니까 3개, 4개, 5개 하면 매출 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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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에서 500원 매출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그 제약 바이오 특유의 성격도 좀 규정을 해줘야 되고 네. 이 업의 특성까지 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 그래요? 결국은 분식회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합병을 좀 하자 그 얘기가 계속적으로 주주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게 상장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이게 너 얼마일 때 거래할래? 이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각자 주주들의 이해가 다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세 개를 합병을 하지는 못했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일단 합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최대 주주와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 요거 마무리를 한 12월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랑 네. 다시 합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예전에 그 서정진 회장 본인도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은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한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매출을 내는 거 부분에 대해서 그 증여세 같은 거를 또 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매출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대주 증여세 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문제로 대주주도 피곤하고 주주들도 피곤하고 뭐 이랬던 상황인데 이번에 좀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 어제 그 온라인 간담회 하면서 일단 그 의약품의 생산과 직접 판매 체계를 수직 계열화하는 것이 훨씬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본다. 그러면서 일원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합병 마무리하면 3조 5천억 원대의 거대 기업이 탄생한다라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 각각의 매출을 그냥 다 더해서 이 회사 통합에 매출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회계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2030년까지 그룹 매출을 한 12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오래된 과제인데 이거 한 발 한 발 좀 나가면서 그 주주들의 요구도 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제 나온 뉴스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분석들이 많이 돼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또 많은 회계사들이 달라붙어서 여기 관련한 얘기들은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그나저나 근데 뭐 저 세밀러가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독점적인 위치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격을 워낙 많이 때려버리니까 네. 후발 업체들이.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헬스케어 갖고 있는 주주들이
나중에 이제 합병이 되면 그 비율이 얼마 될 건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금 어제 나온 수치 보니까 0.44주인가 뭐 이렇게 아마 준다는 한 주당 0.44주. 예, 그렇죠. 그럼 이제 한 100주 들고 있으면 44주 하고 조금 남는 뭐 얼마 플러스 요 정도 이제 아마 받게 네. 되는 거죠. 예, 합병 신주 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주주총회 승인이 10월 23일에 열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주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 가격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중간에 그 매수청권 행사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합병 시너지가 좀 더 커 보인다 그러면은 이 주주총회에서 예, 나는 찬성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시는 그래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